자, 그 다음은 과목별 준비 전략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파트 2예요. 그래서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주실 건데,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만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왜 블리스 선생님들은 다들 젊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은 선생님들을 되게 삼고초려해서 모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정말 뛰어나신 선생님들인데, 블리스 대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관리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형 학원에는 없는 것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학생과 선생님과의 어떤 라포가 더 끈끈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리스만의 이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생님들만을 섭외하기 위해서, 이게 좀 약간 IT가 접목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은 선생님들을 이제 모집을 하자라는 게 제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편입이라는 외로운 길을 동행하는 멘토라는 겁니다. 저희는 교수가 아닌 멘토라는 점을 되게 강조를 하고 싶고요. 각 선생님들께서 정말 친절하게 질의응답을 다 잘 받아주시고, 저희 심지어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위에 독학 자습센터가 있거든요. 그 독학 자습센터에서 공부가 끝나고 학생들이 여기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왜 서 있냐고 물어보면 선생님이랑 같이 집에 가려고 선생님 끝나는 거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한 대여섯 명이서 같이 지하철 타러 가요. 아니면은 막 선생님들이랑 저녁도 같이 먹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동행하는 교수가 아닌 멘토라는 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저희 선생님들 아마 지금 나눠드린 수업 안내 자료 보시면은 이력이랑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생님들이고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각자 자신의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순서는 미적분, 천연대수학, 그리고 물리, 그리고 화학, 그리고 생물, 그리고 정보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분씩 모셔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리스 편입에서 미적분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력이 나와 있긴 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실제로 저는 이제 연대 고대를 둘 다 편입학을 합격을 한 사람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뭐 이번에 AP 칼큘러스를 맡게 됐고요. 자, 일단 미적분학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함에 앞서서 출제 단원에 대해서 먼저 같이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네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극한과 미분학이 있고 적분학, 급수, 그다음에 다변수 미적분이 있는데 이 다변수 미적분이라는 것은 사실 세부적으로 편미분이나 중적분, 그다음 벡터 미적분까지 해가지고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개념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이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응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얘기고 응용이 잘 된다는 얘기는 심한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항상 대비를 잘 하셔야 되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준비하는 시험인 만큼 최적의 학습 경로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 시험범위인데요. 미적분학 시험범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공식 범위하고 뒤에 보시면 제가 정의한 범위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공식 범위는 뭐냐면 스튜어트 미적분학 책입니다. 아마 대학 미적분학을 수강하신 분들이면은 이걸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공식 범위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럼 스튜어트 미적분학 책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근데 가능한 거지 효율적이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수만 개의 연습 문제가 있고요. 게다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수만 개가 다 시험에 필요하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 시험에 필요하냐? 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시험에 나올 것만 속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정의한 범위를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제가 정의한 범위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연구대 미적분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족보에 주요 문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편입 시험을 보는 거니까 편입 기출문제를 당연히 풀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타대학 편입 수학 기출문제 뭐 다른 대학 보니까 이제 배제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대비하셔야 되고요. 스튜어트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별로 쓸데없는데 정말 시험에 중요한 문제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자료를 스튜어트하고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스튜어트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양으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합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유형화 수업을 저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거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다 정리했어요. 퍼센테이지로 뭐가 얼마나 나왔고 다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볼 건데요. 일단 보시면은 연대는 이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2004년도부터 엄청나게 많은 미적분학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극한과 미분학, 적분학, 급수, 다변수 미적분
네 가지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미분 방정식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이유는 이게 그럼 스튜어트 미적분학이 없어서 없는데 내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스튜어트 미적분학이 있어요. 있지만 사실은 이게 공학수학 내용이지 미적분학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가끔씩 내요. 다 죄다 0%인데 뒤에 보면 갑자기 한번 뭐 18%띵 나오고 이렇게 낼 때가 있긴 해서 제가 넣어놓긴 했지만 사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지금 앞에서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기조 자체가 다변수 미적분학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죠. 다변수 미적분학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요 높은 다변수 미적분학을 기반으로 해서 극한과 미분학, 적분학, 급수가 골고루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차피 다 골고루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변수 미적분학에 좀 더 힘을 줘서 공부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를 안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러기엔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2023년도까지 평균은 제가 또 다 내봤어요. 얼만큼 나왔는지. 그랬더니 봤더니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변수 미적분이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여전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한 20% 정도씩 해가지고 골고루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 2024년도는 어땠냐? 기조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다변수 미적분이 여전히 많은 비중으로 나오고 있고 게다가 적분학이랑 급수 비슷하죠? 근데 극한과 미분학이 약간 줄어들었네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입이라는 건요 절대 경향성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범위가 엄청 넓은데 그 안에서 문제는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그러면 이때도 다변수가 많이 나왔고 이번에 또 다변수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믿고 공부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올해 고대에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결국에는 다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인데요. 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미분방정식을 안 냅니다. 스튜어트에 있는데 왜 고대는 미분방정식이 안 되나요? 아예 안 낸다고 그냥 못을 박았어요, 고대에서. 고대는 약간 시험 범위가 다르게 나와 있는 게 스튜어트 책이라고 하지 않고 스튜어트 책 내부에서 챕터를 이제 구분해놨거든요. 근데 고대는 미분방정식 챕터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나온 적도 없고요. 넣을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극한과 미분학, 적분학, 급수, 다변수 미적분에서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변수 미적분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극한, 적분, 급수가 골고루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이 기조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도 이어집니다. 이때는 엄청나게 또 많이 출시가 되었죠, 다변수가. 마찬가지로 평균을 내보면 마찬가지로 다변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극한, 적분, 급수가 곁다리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경향이 없다 그랬어요, 이 시험은.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게. 다변수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갑자기 20, 30%밖에 안 나왔어요. 게다가 평소에 엄청나게 등한시되던 극한과 미분학 파트에서 60%, 40%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연고대 편입시험은 절대 여러분들 경향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제가 무조건 장담합니다. 이거는 경향이라고 했다가 이거 믿고 이것만 이대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모든 걸 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이게 일단 키고요. 자, 그리고 미적분학 이번엔 출제 유형을 분석해봤습니다.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대와 고대도 마찬가지로 구분해놨는데 연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문제, 쉽게 말해서 기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다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고 응용 문제, 단순 증명. 자, 증명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리는데 단순 증명은 그냥 여러분들 암기만 하면 풀 수 있는 증명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걸 또 응용해서 응용 증명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유형 같은 경우에 이제 쭉 보시면은 알겠지만 유형 문제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시험이. 이 유형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응용 문제, 단순 증명, 응용 증명이 곁다리로 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연고대 미적분 하면 보통 이제 연대랑 고대니까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어려운 것도 다 맞춰야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한두 개 더 맞추고요. 나머지 기본 문제를 다 맞추는 게 키포인트예요. 생각보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좀 더 예시를 들어줄 건데 그 다음에 볼게요. 다 비슷한 기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2년도. 이때 유형 문제 38%죠. 응용 문제가 확 늘었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시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형에도 경향이 없어요. 21년도에는 유형 문제 70%였는데 갑자기 유형 문제 확 줄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경향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2022년도에 38점만 받으면 내가 합격할 수 있나요?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10점대인데도 합격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생각보다 연고대라는 것이 응용 문제 단순 증명, 응용 증명 다 맞춰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일단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상태에서 요거 한두 개 더 맞추면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요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최종 합격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연고대 전형에 대해서 좀 오해를 푸실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려 합격한다? 그게 아니에요. 쉬운 거를 일단 다 맞추는 거에서 합격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항상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대 평균 쫙 내봤을 때 당연히 제가 아까 강조했던 유형 문제가 굉장히 높고요. 단수 증명은 비중이 낮긴 하지만 얘도 암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비중은 실제로 79% 정도. 그래서 실제 합격 컷도 7, 80점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나왔냐? 자, 올해는 이제 뭐 기조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유형 문제가 굉장히 늘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저는 컷이 예년에 비해서는 높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응용 문제도 얼마 없죠. 그리고 응용 증명이 수학과에서 나오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는 지금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벗어났죠. 70에서 38, 70에서 50, 40 벗어나잖아요. 40 됐다가 갑자기 70 벗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거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뭐 네모버스 쳐놓은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 쳐놓고 노란색 쳐놓고 어떤 건 뭐 오렌지색 쳐놓고 파란색 쳐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지금 더 설명드릴 건데 단순 유형뿐만 아니라 제가 연도별로 출제 유형들을 분석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그린, 옐로우, 오렌지, 레드가 있는데요. 뭐 하나씩 보자면요. 일단 당연히 네 가지의 공통점은요, 기반이 되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 자체가 똑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넷다 유형 문제 플러스 단순 증명이에요. 근데 변별력 문제 유형이 달라요. 그린, 옐로우, 오렌지, 레드가. 그러면 그린 같은 경우는 그럼 뭘로 변별하냐? 실수로 변별하고요. 옐로우는 응용 문제, 오렌지는 응용 증명, 레드는 둘 다 있는 거. 얘네 두 개가 다 있는, 그러니까 최악의 시험이죠. 하나씩 이제 예시를 볼게요, 예시. 그린 유형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딱 봐도 어떻게 얘기하시는 난이도가.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 뭐 그냥 예제문 풀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겉보기엔 되게 좀 복잡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 스튜어트 책으로 한 번만 공부해봤으면 다 외워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증명과 단순 문제 위주로 나오는 어떤 시험인 거고 이런 게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한 문제 틀린다? 떨어질 수 있어요. 시험 문제가 요런 문제로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틀리면 안 되겠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냐, 실수를 하냐가 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실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자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앞에 문제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좀 복잡해 보이고 뭐 이거랑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유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변별력 있는 응용 문제도 같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깊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유형들이 합쳐져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옐로우 유형은 이런 문제들을 한두 개씩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걸로 변별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렌지. 오렌지는 응용 증명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는 없는데 응용 증명으로 변별하는 유형. 근데 응용 증명, 이런 게 이제 응용 증명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제 2016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배점이 15점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학생들의 평이 어땠냐면 만점이 85점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응용 증명은 나오면 다 틀리고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학생들 거의 못 풉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인데 제가 시험 봤을 텐데 3번에 A번은 쉬워요. B번 같은 경우에 제대로 푼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응용해서 증명 문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응용 증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변별을 한다고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 변별력 없습니다. 그냥 다 못 맞춰요. 다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럼 뭐가 더 중요해지겠어요? 아까 말했던 유형 문제하고 단순 증명이 실수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오렌지 유형은 그렇게 전략을 짜셔야 되고 자 레드 유형은 최악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응용 문제, 응용 증명 다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옐로우 플러스 오렌지 두 개가 짬뽕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오렌지에 나오는 응용 증명까지는 우리가 굳이 맞출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수학과면 좀 맞출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연고대 이공계에서는요. 오렌지 유형은 맞출 필요 없습니다. 옐로우 한두 문제에다가 유형 문제하고 단순 증명 완벽히 맞출 수 있으면 무조건 합격해요. 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옐로우, 그린, 뭐 오렌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이거면 돼요. 왜냐면 고대는요, 보통 이제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 문제하고 응용 문제로 보통 다 변별을 하고요. 가끔가다 증명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근데 증명 문제도 거의 안 나와요. 첫 해에 한 번 나왔고 갑자기 22년도에 갑자기 띡 하나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고대 같은 경우에는 유형 문제하고 응용 문제 위주로 잘 보시면 되긴 하는데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증명이 띡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증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겠죠. 갑자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예측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보면 알겠지만 유형 문제 비중도 보세요. 갑자기 2021년도에 비해서 확 줄었죠, 이게. 응용 문제 확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고대는 유형 문제가 많으니까 뭐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것만 했다가는 이런 게 이렇게 비중이 높아졌을 때 불합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연고대 시험은 예측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내보고 해봤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단원 같은 경우에는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었는데,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는데, 뭐 유형 문제 비중이 확실히 높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하자면 미적분학은 일단 대중적이에요. 그냥 편입수학을 하는 사람 중에서 미적분학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하기 때문에 대중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 속된 말로 고인물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대체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겠죠.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에 충실한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걸 토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선 당연히 휘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복습과 관리 체계가 필요할 거고, 그걸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 하쌤께서 잘 설명해 주셨죠. 그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고, 자 이거는 뭐 소소하지만 제 자랑입니다. 기출 경향을 적중하는 수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뭐 말이 좀 잘못되긴 했어요. 경향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경향이라고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접촉원의 중심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옛날엔 이거 잘 안 냈습니다. 거의 안 냈는데 제가 올해 특히나 많이 강조를 했어요. 개념에서도 강조하고 뭐 모의고사에서도 강조하고, 그래서 똑같은 게 뭐 나왔죠, 상황 자체가. 그리고 뭐 고대 기출에서도 뭐 성적분 관련된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상황이 완전히 똑같죠. 거의 숫자나 그런 게 바뀌긴 했지만 완벽하게 이제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좀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갈게요. 자, 미적분학 기출 단원 체계도인데요. 앞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 일단 이 화살표가 뭐냐면 이 과목을 공부하면 예를 들어서 급수하고 다변수를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미분학을 공부하면 급수하고 다변수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적분학을 기반으로 급수하고 다변수를 또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미분학과 적분학을 무조건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코어가 되어서 위에 있는 급수하고 다변수를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얘네 특히 다변수는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죠. 그래서 얘를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얘하고 얘를 절대 수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변수 얘는 아까 뭐 벡터 미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다변수 안에 벡터 미적분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제가 굳이 분리해 놓은 이유는 이제 실제로 이거를 따로 떼서 분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게다가 아까 말한 대로 다변수 안에서 벡터 미적분은요, 제가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게 저건 기조 같은 거 없어요. 100% 나와요. 시험에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와요. 지금까지 역대 기출문제 싹 다 모아봤을 때 이거 안 나온 애 없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를 다 정리해서 유형으로 먼저 정리하고 얘네를 기반으로 미적분 심화 과정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커리큘럼화해서 제가 만든 표인데, 첫 번째로 저는 이제 AP 칼큘러스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AP 칼큘러스 뜻이 뭐냐면 올 패턴스의 어떤 약자예요. 그래서 AP 칼큘러스하고 BC 칼큘러스로 제가 좀 나눠봤는데, 뭐 약자를 제가 이제 설명하자면 AB는 어드레스 베이직이라 해서 기초에다가 플러스 심화 내용, 그러니까 유형 연습을 여기서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9월까지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장담하지만 여기 뒤에 뭐 BC 칼큘러스가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화해도 저는 최종 합격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렇게 제가 빵빵하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고, 얘를 이용해서 BC 칼큘러스, 여기 비프로 크런치라도 있는데 크런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결정적인 순간은 시험이겠죠? 시험 직전에 하는 파이널 강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하는 파이널 강좌는 앞에서 했던 거를 복습하는 내용도 되지만 실제로 제가 여기서 만든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다뤄주는 걸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고 심화 내용까지 다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화 내용하고 앞에서 했던 거 복습하면서 결정적인 순간 직전에 대비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미적분학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서영재 수학생께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서현대 수학을 가르치는 후연이라 하고요. 이전에는 원이라고 활동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무전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저는 먼저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봐보시면은 저는 이제 연고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었습니다. 22년도에 10명 배출했었고 24년도에 20명 배출했고요. 아마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30명 정도 이제 배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고대 편입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이제 수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자, 먼저 이 서영대 수학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전까지 연고대였는데 이제 연세대로 바뀌었죠. 이제 연세대만 이제 서영대 수학을 칩니다. 고대는 안 쳐요. 근데 연세대는 이제 작년도부터, 그러니까 2023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재작년 시험이라도 볼 수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두 번의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서영대 수학 시험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학만 현행으로 했다가
이제부터는 서영대사 전범위를 치겠다 라면서 랭이라는 교재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영대 수학 어떻게 지금까지 출제되었는지 경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근데 이제 경향이 없습니다. 출제 경향이 없는 것이 경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게 상당히 좀 파격적으로 써놨는데 진짜로 출제 경향이 없는 것이 출제 경향이다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출제 경향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출제 경향이 없어도 그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편입수학을 공부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향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 미적분학 쪽에서는 이제 정수생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서영대 수학은 왜 없는지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왜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세대가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그 역사를 좀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초록색을 표시한 부분이랑 주황색을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년의 기술을 따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주황색이 이제 연대가 어느 정도 출제 경향을 바꾸고 있는 격변의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초록색 봐보시면은 이 시험 출제 대상, 문제 유형, 문제 수를 보셔야 되는데요. 출제 대상 보시면은 이공계열 모두 같은 시험을 칩니다. 같은 수학 시험을 친다는 얘기예요. 네, 문제 유형 봐보시면은 서술형, 모두 다 서술형 치고요. 문제 수는 10문제에서 14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방향성은 증명을 요구하는 서술형 문제 위주로 이제 문제 방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2012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를 봐볼게요. 자, 시험 출제 대상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수학과랑 이과대, 공대가 다 다른 시험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과 한 다음에 이제 수학과 같은 경우 이 시험지 푸세요. 이과대 이 시험지 푸세요. 공대 이 시험지 푸세요. 라고 다른 시험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봐보시면은 이제 수학과는 좀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 나왔고요. 이과대는 좀 덜 복잡한 문제, 좀 쉬운 문제들. 그다음에 공대 같은 경우에는 서형대수, 또한 확률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때 같은 경우에는 연대가 좀 생각이 좀 바뀌었나 봐요. 이제 수학과랑 이과대랑 공대가 같은 수학 보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제 다르게 됐던 거죠. 아직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4학년부터 2022학년도까지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2022학년도부터는 다시 또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여기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좀 봐보시면은 먼저 이전까지 서술형 위주 나왔었어요. 근데 객관식 나왔습니다. 객관식. 객관식이라는 문제가 문제 유형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객관식이 결국엔 답을 골라야겠죠. 답을 고르려면은 계산된 결과 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계산해서 그 값을 구해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서술형은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객관식은 이제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출제된 것 자체로부터 이미 학생분들이 되게 좀 많이 유형이 좀 바뀌었구나 라고 좀 많이 느꼈고요. 또한 미분 방정식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미분 방정식이 확 나와버렸고요. 이제 2023학년도랑 2024학년도 보는데 둘 다 주황색이죠. 그래서 연대는 아직도 지금 일종의 지금 드리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봐보시면은 객관식 서술형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 방향성이 서영대 수학이 공식적으로 출제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대는 우리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분함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선대까지 해야 된다. 왜냐면 인공지능 시대인데 서영대 수학 아니 말이 되냐 하면서 낸 것 같죠. 미분 방정식이 똑같이 나왔고요. 그래서 선대가 이제 출제되던 시기가 2024학년도라고 볼 수 있겠고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제 대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수학과랑 비수학과랑 유형을 좀 다르게 줬어요. 다시 한 번 또 꼬는 거죠. 그 다음에 단답식이랑 추가했어요. 단답식. 객관식 서술형 말고 단답식은 뭐냐? 단답식은 이거 찍기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셨죠? 객관식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학 17점 맞고 붙었습니다. 17점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몇 개 중에서 운 좋게 찍으면은 연대 가는 거예요.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아니다라고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답식을 좀 추가해서 이거는 좀 이제 찍으면 못 풀겠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문제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여기서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은 연세대학교는 지금 이제 드리프트를 하고 있다. 이제 출제 경향에서 계속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근데 계속 수정을 해나가면서 어떤 것이 학생들을 변별하고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즘에 편입 티오가 많이 늘고 있죠. 연고대 편입 티오가. 그래서 연고대에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메디컬로. 그래서 학생 수를 많이 뽑아야 되는데 이게 막 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연세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화를 할 거예요. 계속 변화를 하면서
어떤 것이 좀 더 학생을 뽑기에 적합한 방식인가를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상경계열까지도 같이 하는데요.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굳어졌어요. 계속 이제 바꾸고 있다가 경제수학을 제가 가르치는데 경제수학은 이제 좀 굳어져서 이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서영대 수학은 바뀌고 있다. 미적분학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예, 하여튼간에 이공계열 편입수학의 출제 경향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으로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 불확실성은 총 5가지의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출제 대상. 그죠? 수학과만 칠지, 뭐, 이과대 따로 칠지, 공대 따로 칠지 모르고요. 문제 유형 또 다르고요. 문제 수, 문제 방향성, 그리고 문제 난이도까지 이 모든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 불확실하다는 게 이것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2012부터 2013년도처럼 학생평가에 있어서 출제처가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도입하고 고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솔루션이 뭘까요? 솔루션은 제가 여기서 아래 썼는데 그건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과목을 잘 해야 된다. 과목을 잘하면은 웬만한 상황에서는 남들보다 다 잘해서 붙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우리가 또 1년이 되게 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1년의 기간이 짧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수능을 대비한 거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반수하고 그러니 반수 또는 이제 재수 또는 이제 뭐 현행 같은 경우에도 다 모두가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을 대비를 하죠. 그죠? 이제 대학생 중에 아까 고등학생 중에 수능 안 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학교들도 많이 봐줍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빼게. 근데 대학교를 안 봐주죠. 그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병행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또 성인이 되셨으니까 알바나 또 과외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뺏깁니다. 시간을 뺏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또 길면서도 짧은 기간 내에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정리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되나 했죠? 잘 하려면은 먼저 잘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수학이란 거에 대해서. 근데 수학은 일단 연세대가 그 미적분학과 서영대 수학을 치죠. 근데 여기서 수학 체계도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서영대 수학이랑 미적분학은 서로 이제 다른 분과입니다. 근데 서영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수학대죠. 대수학이라는 하나의 분과, 수학의 큰 갈래에 있는 과목이고요. 미적분학 같은 경우 옆에 바로 있는데 해석학이라는 수학의 한 큰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학습에 있어서 별개의 학문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적분학 서영대 수학이 선생님이 다르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적분학 가르치는 분이 이제 뭐 화학을 뭐 가르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가르치는 이유랑 같은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별개의 학문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슨 다른 이제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미적을 배우다가 선대 배우고 가면수 미적분 배우고 이제 공학 수업 이렇게 배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선대 까먹어요. 그죠? 그래서 선대를 이제 배운 게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미적분학 같이 배우고 아래서 서명대 수학을 병행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뭐 미적분학 반년 배우고 나중에 물리 반년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논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적분학과 서영대 수학을 병행하는 학원은 우리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 편입수학에서 미적분학과 선대가 어떻게 출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자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서영대 수학 문제고요. 왼쪽에 미적분학 문제입니다. 선대를 대부분 모르실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좀 다들 이제 아는 그런 경험을 생각해서 봤을 때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서영대 수학은 서영대에서 출제되는 수준에서 될 수 있는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은 선대에 비해서 높은 난도로, 거꾸로 선대는 미적분학에 비해서 낮은 난도로 출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제 비중은 이제 2024학년도 38점, 2024학년도 20점 나왔습니다. 낮죠. 근데 얘기했듯이 이제 미적분학에서도 계속 말씀했잖아요. 이 비중이라는 게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이제 연세대는 언제나 드리플트를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선대 50점, 60점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선대가 뭐 출제 난이도 낮고 점수도 낮고 하니까 좀 공부 덜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서영대수학의 특징을 봐볼게요. 일단 미적분학의 어려운 문제랑 서영대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미적분학의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가 정해되어 있죠. 함수가 이제 뭐 사인 함수랑 이제 뭐 x분의 1이라는 것과 이게 뭐 각각이 이제 구간단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fx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죠. 인테그랄로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값을 구했을 때 그 형태가 LL의 어쩌고저쩌고라고 해요. 그래서 A, B, C, D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웬만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뭔 말을 하고 싶은지는. 근데 아래 걸 봐볼까요? 네, 벡터 공간 VW에 대해서 FV2W를 서정사상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여기서 V0.Vn을 이 V의 서정독립 원소로 했을 때 FV0.FVn이 W에서 서정독립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개념 자체가 애초에 모릅니다. 위에는 미분, 적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서 배웠어요. 근데 선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하나도 안 배우거든요. 그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행렬도 배웠었는데 행렬 안 배우고요. 이제는 벡터도 빠진다 하죠. 그러니까 선대 수학을 아예 배울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그냥 뭐 벡터 공부하면 이게 벡터가 뭐야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도 고등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익숙화하는 과정을 했는데 서양대수학 과정은 똑같이 해야 돼요. 서양대수학 같은 경우에도 익숙화 개념 및 개념을 체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가 뭔 말을 하는지만 알면은 금방 풀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은 이제 GP지금 100점 100승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제 경향이 없죠. 근데 경향이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한다면은 남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GPG의 100점 100승이 뭔 뜻입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점 100승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적을 아는 것에 좀 집중을 뒀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다들 맞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다들 틀리는 문제가 있겠죠. 자, 근데 다들 맞히는 것은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맞히는 거가 틀리면은 뒤처지겠죠. 다들 맞히는데 내가 맞췄습니다. 그럼 이때는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남들에 비해서. 근데 다들 틀리는 문제가 있겠죠. 다들 틀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 개념의 지역제라든지 고난이도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들 틀린 거 내가 틀린 건 또 상관없을 수 있는데 다들 틀렸는데 내가 맞췄어요. 그럼 이때는 나의 경쟁력이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다들 틀린 문제를 내가 맞추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그러면 다들 틀린 거 내가 맞춰야 되니까 여기 먼저 공부해야겠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다들 맞힌 걸 먼저 한 다음에 이거를 차근차근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비성장의 흐름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전략을 다 기반으로 또한 수학 체계도 이런 것들 다 기반으로 이러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대수학과 미적분학은 분리된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왜냐 한다면은 서양대수학은 대수학, 미적분학은 해석학에 속해 있는 수학의 큰 분과를 관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달라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된 커리큘럼으로 따로따로 병행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직렬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수대 편입수학은 출제 경향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GPGM 100점 베스트 전략이라고 했었죠. 남들이 맞히는 것은 확실히 맞춰야 되겠고요. 우리는 남들이 맞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뭘 공부하는지 보면 알겠죠. 제가 그런 것들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남들이 맞히는 거 다 맞힐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들이 못 맞히는 것을 맞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여기서 더 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의 때. 그 다음에 서양대 수학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색소해하는 과목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예 안 배우니까요. 그래서 개념을 체화하고 익숙화하면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적절한 복습 및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있는데 개념의 체화랑 익숙화가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것이 적절한 복습 및 관리 체계의 중요성까지 이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 학원이 저희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좋은 교육 과정으로 여러분들을 학교까지 모실 수 있는 그러한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2월부터 5월까지 벡터와 행렬대수, 서양대수학 기초까지 나갈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숙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수학과 수준의 그런 수학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벡터분과 심화부터 선대 응용 심화까지 6월부터 한 10월까지죠. 그때까지는 이제 수학과 수준의 선대 심화를 배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비수학과 지원할 건데 수학과 수준으로 배워야 되냐 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지금 우리 지원도서가 서지랭 교재고요. 서지랭 교재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를 하시는 위한 교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그걸 지정을 했고요. 그 교재를 어느 정도 참고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당연히 이제 남들보다 높은 수준에서 바라보면은 남들 나무를 볼 때 숲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과 수준을 배우면은 훨씬 더 상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은 뭐 이렇게 복잡한 길을 가는데 저희는 되게 단순한 길로 우리가 배웠던 그런 정리랑 증명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반이 있는데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연세대 학교에서 실제 시험 쳤던 연세대 공대, 연세대 상경대, 연세대 수학과에서의 그 기출 문제들을 풀 거고요. 또한 이제 편입수학도 가리지 않고 만약에 이게 나올 만하다 하고 싶으면은 그 같은 경우에도 같이 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선대 같은 경우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제가 서현대수학 그 과목 우리 저희 커리큘럼 이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컴플리트 서현대수학이라고 이제 저희는 명명을 지었고요. 컴플리트라는 뜻은 이제 완벽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만 들으면은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물리쌤한테 넘어가가지고 이제 뿌리 물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블리스에서 프리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정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슬슬 힘드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집중력의 한계가 조금 오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다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 오늘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되고요. 저는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에도 이 물리학 수업을 튜터를 하고 이런 좀 가르친 경력이 많고 제가 또 물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은 먼저 물리학 관영학과는 이제 대부분의 이과대학 그리고 공과대학에서 관영을 하고 있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학과가 관영을 하고요. 고려대학교는 추가로 이제 보건대에서도 관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도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물리를 하셨었다 하면은 보셨을 만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반 물리학 도서라고 보시면 되고 전공 수준의 그런 개념들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출제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는 객관식 20문항에 단답형 주관식 2문항이 출제가 돼서 총 22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2024학년도 얼마 전 시험이죠. 거기서는 갑자기 이제 객관식 15문제 그리고 단답형 주관식 4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갈 때 16년까지는 서술형 4문제가 나오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객관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수학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시험 형식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그걸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이 나오든지 간에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6개로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사실 저 위에 3개는 크게 보면 이제 역학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좀 세분화해서 6개로 나타냈고 반영 비율을 좀 보시면은 역학이랑 전자기하에서 대부분의 그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현대물리가 굉장히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작년과 재작년에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현대물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제 기조의 변화가 조금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가끔씩 튀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광학이 갑자기 24%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파동이 거의 나오지 않다가 여기서는 거의 한 14% 정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최근 기준은 일단 현대물리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고 역학, 전자기학, 현대물리 이렇게 단원들이 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출제 단원에 대한 얘기이고요. 문제 스타일을 좀 보시면은 지역적인 문제랑 혼합형 혹은 확장형 문제들이 있어요. 그 외의 문제들은 굉장히 평이한 누구나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보시면은 연대는 이제 문제 수도 많고 객관식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다시 또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 혼합형, 확장형 문제들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안 나왔어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 하나하나가 그냥 어떤 개념을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한 문제 안에 여러 개념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거를 내가 기본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금 확장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여기서 변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가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튀는 그런 포인트들이고 그런 것들은 뭐 모두가 맞추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는 변별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다 맞추는 거 수학과 모든 시험이 다 비슷하겠죠. 다 맞추는 거는 맞추고 결국 다 틀리는 거는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결국에 변별을 하는 걸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 연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왔는데요. 고대는 이제 서술형 4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소문제가 한 2개에서 4개 정도 같이 딸려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역학, 연력학, 전자기학, 현대물리 이렇게 하나씩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얼마 전에 마찬가지로 연력학이 안 나오고 수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만 준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됐다가 이제 파동을 놔버리면은 또 여기서도 25%잖아요.
그러니까 25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연고대를 같이 준비를 하시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고대의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연대랑 좀 비슷한데요. 지역적인 것도 조금씩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으로 다루지 않고 조금 사이드에 있던 것들도 물어보기 시작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고대에서도 굉장히 물리가 연고대가 둘 다 좀 쉬운 편이었어요. 물리가 굉장히 쉽게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변별력을 어느 정도 갖춰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혼합돼 있거나 확장이 돼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물리라는 과목의 좀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리는 제가 앞에서 이제 구분한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 이 영역을 분리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각 영역이 구분이 된다는 거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은 물리라는 거는 얘네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어떤 뿌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우리가 혼합형 문제라든지 확장형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관계, 우리가 놓치기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얘네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변별력으로 작용했던 그런 문제들을 잘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강점은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물리가 굉장히 우리가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부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물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절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고, 물리라는 과목 자체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험 직전에 지역적인 것들도 요즘 나오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직전에 딱 찍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것들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마진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지 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다 올해 나온 문제들이고 혼합이나 확장형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예시들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문제가 결국에 고대 2번이거든요. 네, 결국에 묻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 개념이 한 번에 적용된 문제예요. 예전에는 개념들이 세 개가 있으면 얘만 물어보거나 했는데, 이런 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된 문제 상황을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3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겉보기에는 사실 전자기학 문제인데요. 이 전자기학 문제 중에서도 A번은 사실 전자기학에 나오는 전자기파 개념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예요. 요거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그냥 무난한 그런 문제인데요. B번이랑 C번을 보시면은 B번은 이제 역학까지 좀 알아야 되는, 역학을 섞어서 내는 거죠. 그리고 C번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물리에 나오는 어떤 개념을 섞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요거 이제 확장형 문제는 이제 연대에서 제가 좀 많이 가져왔는데 17번과 19번을 보시면은 1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원이 있고 요 구간들도 4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나와있죠. 보통 우리가 다루는 게 뭐냐면 1차원을 주로 다뤄요. 그리고 1차원을 주로 다루고 얘가 0부터 1까지거나 뭐 0부터 2분의 1 이렇게 좀 쉬운 것들을 다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꼬아서 조금 더 어려운 형태로 이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 확장 같은 것들, 우리가 결국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가르겠다는 거예요. 19번도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겼잖아요. 원래는 이게 평행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주로 배우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꼬은 거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가 일반 평면적인 걸 풀 수 있는데 빗면형도 풀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 개념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또 확장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의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향을 하고 이런 연습이나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사실은 뭐 그냥 똑같은 문제이고요. 우리가 퀴즈랑 강의랑 뭐 이제 그런 것들에서 예제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이게 답입니다. 요게 답인 거고, 우리가 강의 자료에서 배우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시험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뭐 지금은 뭐 보셔도 모르겠지만 그냥 문제가 똑같이 생겼구나 하는 걸 이제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 수업 시간 하는 거를 이제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확장하는 거 2차원 문제를 그 파이널 모의고사 때 풀었었고 4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같은 것도 풀었었던 거고요. 문제풀이 시간에서 다뤘던 문제들이고, 이것도 이제 똑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빗면형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고 이제 커리큘럼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게 이제 물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나갈 거고, 개념만 듣다 보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진행을
진행을 할 거고, 이 순서가 사실 이런 거는 역학을 알아야 전자기학을 알 수 있고요. 전자기학을 알아야 광학을 알 수 있고, 요 세 가지를 알아야 현대물리를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실전 감각을 계속 끌어올릴 거고요. 심화 문제까지 우리가 변별력 있는 것들을 잘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심화 문제 진행할 거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엽적인 것 혹은 심화적인 그 개념들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시험 직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출풀이랑 저희 또 파이널 모의고사로 이제 실전을 완벽하게 대비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를 좀 요약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정말 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혼합형, 확장형 문제이고 요런 것들을 대비를 하려면 그 관계, 얘네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단순한 유형 암기로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확장 혼합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신유형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물리라는 것 자체가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정적인 유형이다라고 풀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확장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거고 우리 이제 이 뿌리물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대비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물리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화학 선생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스에서 편입화 맡게 된 은찬이고요. 강의 제목은 화이자 화학입니다. 제 이력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서울대학교 화생공 졸업을 했고, 재전공으로 졸업했고, 재료공학 부전공으로 졸업했고요. 이제 서울대학교 시절원 합격해서 다니고 있고, 제가 화생공일 때 그 전공화학 투어라고 있는데, 그게 그냥 전공화학, 뭐, 물리화학이라든지, 유기화학 같은 거 후배 친구들 가르치는 일 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영재고랑 과학고 입시하면서 일반화학 9년 정도 강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블리스 편입학에서 화이자 화학을 맡고 있습니다. 화이자 화학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이 화이자 화학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화학 올림피아드를 그 대학교 이전부터 준비를 해봤어요. 화학 올림피아드를 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편입화학이랑 범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근데 제가 학원을 따로 다닌 것도 아니고 저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 스타일대로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은상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2,000명 중에 이제 200등 정도 한 건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되게 뭔가 제 나름대로 화학이 입지가 좀 굳어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드가 좀 중요한 게 대학마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는 연세대에서 하고 다음 겨울에는 고려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각 대학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 교수님들께서는 올림피아드 강의가 다 대비가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올림피아드 문제가 제가 여태까지 강의한 것 중에서 일반 화학 문제에서 가장 하이엔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만들어진 문제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제가 얼마나 일반 화학에 좀 고여있냐 미쳐있냐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화이자 화학은 제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제 공법을 녹여놓은 어떤 방법인데요. 그거는 강의 말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 전형 요강부터 설명드릴게요. 연세대학교에서 많은 학과에서 화학을 시험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 범위예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일반화학 전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려대학교 설명드릴게요. 고려대학교 전형유광도 이제 다양한 학과에서 뽑고 있고 화학은 이제 일반화학 그리고 중달의 일반화학을 전범위로 분대가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옥스톱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출제 경향이에요. 객관식 15문항 서술형 네문항에 5문항 나오고 있는데 도합이 이제 19에서 20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X축을 옥스톱이라는 그 연세대학교 교과서에 그 소단원들 말씀드린 건데 21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교수님들이 출제하실 때 옥스톱이 보시면서 한 단원에 한 문제씩 이런 식으로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은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화학 X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화학 중에서 조금 지역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약간 일반 화학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공화학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풀려고 전공화학 책을 필 필요는 없고 일반 화학 수준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고 최근 난이도는 평이해서 전범위에 대한 이제 고른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는 조금 출제 경향이 다른데요. 고려대학교는 서술형과 단답형에서 총 10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단원에서 조금 임팩트 있게 출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를 준비하실 때는
특정 단원에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일반화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명만법 출제가 이제 유기화학 같은 경우가 중달 일반화학에서 다루는 수준의 유기화학 명명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푸시려고 유기화학 책을 따로 피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은 난이도도 평이한데 그래서 역시나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특정 단원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3년도 연세대 기출인데요. 우라늄 불소 기체의 원자력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게 옥스톱이 단원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저거를 푸는 과정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레이엄의 분출 속도 법칙은 되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저거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분자량이 329입니다. 이거는 332예요. 329를 330을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워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풀 때 계산기를 못 가지고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는 풀 수 없다. 근데 여기 옥스톱이 강의에서 1.0043을 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교수님은 그냥 이거 보고서 이 문제 내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옥스톱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이거를 못 보면 저걸 못 푸냐? 사실 아니거든요. 그 옥스톱이 뒤에 부록에 보면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미적분학에서 급수 단원을 배우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옥스토비 책을 정말 잘 유심하게 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옥스토비를 보되 제가 부록까지 같이 곁들여 설명해 드릴 거니까 확실하게 연세대는 준비하실 수 있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고려대 기출문제입니다. 고려대 2021년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워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못 풀었어요. 실제로 대형학원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화 정말 구석탱이 있으니까 대비할 수가 없다 라고 말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한때 공부했었던 올림피아드 기출 문제랑 동일합니다. 이거는 해당 연도 전에 고분자라는 그 학문으로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굉장히 출제가 빈번하게 나왔던 문제예요.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 단원에서 조금 심화되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런 심화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대비하실 때 일반 화학만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공화학 책을 막 뒤지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일반 화학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올림피아드 문제들을 제가 적절하게 섞어서 드릴 테니까 고려대학교는 올림피아드와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분명히 대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 공부법이 화이자 화학이라고 했는데 좀 소개를 드릴게요. 화이자는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예방접종 1차 맞고 2차 맞고 3차 맞으면서 또 N차까지 맞으면서 여러 번을 맞죠. 그러면서 저희는 바이러스에 좀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저의 공부 스타일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회독을 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공부하라는 건데 그냥 무조건 반복적으로 공부한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적성이 좀 중요하거든요, 목표가. 그래서 첫 번째 1회독의 목표는 개념 및 해설을 이해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는 건 책 보면 되고 근데 책 읽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한글로 써져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좀 심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 멘토를 통해서 물어봐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해설의 이해인데 문제를 못 풀어도 돼요. 근데 문제 뒤에 나와 있는 해설 그거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해설도 한글로 써져 있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1회독의 중요한 목표다. 그 다음 2회독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확인해야겠죠. 근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또 좀 웃긴 게 같은 단원의 문제들을 계속 풀다 보면은 약간 관성적으로 문제를 풀게 돼요. 바로 직전에 문제 풀었던 거 해설 보면은 이렇게 풀었네? 다음 문제 또 풀리네? 근데 이거는 진짜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성적으로 푸는 그런 문제들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무작위로 문제가 설정됐을 때도 본인이 풀 수 있어야 되는 진짜 실력을 기르는 게 3회독의 목표입니다. 이거 쭉쭉 나가서 4회독, 5회독, 어떤 베스트셀러에서는 7회독까지 하는 걸 권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진짜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 걸 제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인풋, 아웃풋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풋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저희가 글을 읽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것들이 인풋이에요. 근데 이 인풋을 반복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험장 가서 듣고 있지 않잖아요? 문제를 풀고 쓰기 때문에, 이러한 인풋을 반복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아웃풋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웃풋이 뭐가 있냐? 문제를 푼다.
문제를 끊임없이 풀어야지 이 화학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어떤 학원에서는 반복 회독이 좀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곳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를 토대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복의 그 방법이 다르죠. 반복의 방법이 다르죠. 이렇게 반복했을 때 뭘 할 수 있냐? 메타인지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메타인지 강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메타인지가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아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은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아는 문제 계속 풀고 그리고 고난도 문제 풀어가지고 득담하고 시간 허비하고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강점 모르니까 아는 문제 또 풀고 있는 거고 본인의 약점 모르니까 어려운 문제 괜히 손대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사실 메타인지 하기가 어려워요. 학생 본인이 내가 지금 어느 단원에서 어느 정도 레벨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 드리려고 자가린나 키트라고 썼는데 퀴즈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리스 시스템에서 이미 퀴즈를 일주일마다 보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한 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단원별 레벨을 테스트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단원이 총 21단원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 지금 레벨이 제 생각에는 1에서 2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론 3이나 4까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는 일반화가 아직 안 보셨기 때문에 1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마지막 시험장에 와서는 그 레벨이 3까지는 가야겠죠. 1, 2, 3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매주 반복 드리는 겁니다. 지금 레벨 1이지만 다음 주에 레벨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레벨 2로 고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1년 동안 반복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레벨 3까지 갑니다. 근데 이거를 반복 안 하면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빙하스의 그 망각곡선인가요? 그거 때문에 그냥 다 까먹게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블리스 시스템이랑 뭐가 시너지가 있냐면 저는 개인별로 퀴즈를 드릴 겁니다. 본인의 단원별 레벨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맞게 퀴즈를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메타인지 못해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리면서 실력을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블리스 시스템이에요. 제가 하려는 화이즈 화학하고 너무 시너지가 좋을 것 같은 게 자동화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시너지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리큘럼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2월에 7월까지는 기본 개념하고 내재 풀이하고 그 다음부터 11월까지는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마지막 2달 동안은 모의고사 보면서 실전 감각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3번 반복한다는 게 절대 아니고 매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레벨 체크해드리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레벨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물 선생님으로 제가 차례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생물을 맡게 된 고은이라고 하고요. 먼저 제 소개를 짧게 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의학부를 이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또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과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편입을 동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할 때 노베이스 상태에서 학업이랑 이제 병행을 하면서 1년 만에 이제 붙은 거라 여러분들에게 시간 효율에 관해서는 좋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은 100% 암기 과목이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생물도 이제 결국은 우리들처럼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서 가장 합리적인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와 스토리텔링으로 좀 풀어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100%에서 이제 50%로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이제 절반으로 줄여주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반띵 생물이 아직 뭔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제가 키워드를 좀 재밌게 준비를 해봤어요. 연인이 이별하는 이유와 암이 생기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같다. 이것과 또 양반집 족보를 배우는 유전 정보 흐름, 또 뱀파이어를 배우는 텔로미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 정도만 소개를 해본다면 암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술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술을 마시면 이제 간암이 생긴다는 건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다고 한 번 술을 마셨다 해서 다 간암이 걸리진 않겠죠.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간암이 걸렸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암이 걸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2잔? 그것도 꾸준히 마셔야 이제 암이 걸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별하는 이유도 생각을 해보자면 한 번에 이제 잘못으로 이별하기보다는 같은 잘못이 반복이 되었을 때 이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대와 이제 고대 스타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어떤 차이점이 이제 보이시냐면,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 문항이 좀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생물 영어가 좀 영어로 출제된다라는 게 좀 특별한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답식과 이제 주관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아마 작년부터 이제 객관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단답식과 주관식의 비중이 좀 많이 높습니다. 올해 이제 2024년 연고대 편입생물을 봤을 때, 지식형 문제보다는 이제 실험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실험 문제가 또 나오게 됐는데, 출원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트와 이제 미트리트를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 강의 노트에는 예전부터 피트와 미트리트 문제를 이제 같이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푸셔서 출원형을 대비하면 좋고요. 실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실험 문제가 막상 그 시험장에 가서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난해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기를 잡아서 모기의 DNA를 뽑아서 그 시퀀싱을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려고 시중에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못 풉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보통 문제집들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과정들을 설명을 하지 이 실험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빈약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 세상에 그냥 하는 실험은 없거든요. 내가 들어가는 시약이라던가 내가 행하는 행동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생명공학 테크닉 비법서라고 제가 만든 건데 여기에는 이제 실험 원리와 그 근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적어놨습니다. 생명과학 공부에는 크게 세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추론형이고 세 번째가 이제 실험 기법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공부하실지가 좀 막막하실 거예요. 방대한 양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화학 선생님도 3회독 이렇게 해독을 좀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저도 생명도 해독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회독 시스템과 또 강의 노트, 그 퀴즈와 진단평가를 통해서 그 어떤 내가 배운 개념을 점점점 단단하게 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강의 노트와 퀴즈 진단평가에 대해서는 뒤 슬라이드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형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트디터 피트를 통해서 공부를 할 것 같고요. 실험 기법은 이제 실험 비법서와 미트디터 피트인데 갑자기 여기 왜 미트디터 피트가 나오냐? 미트디터 피트 문제에서 실험 기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 공부에 좀 유명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개념을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에 문제를 잘 풀지 못해서 말짱 도루묵이 되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이제 제 강의 노트가 계속 언급이 돼서 제 강의 노트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 강의 노트 같은 경우는 이게 개념과 문제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그 개념이 바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재미를 좀 느끼실 수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편입 문제고 오른쪽은 생명과학 2 문제입니다. 의대 편입 문제 하면 내가 풀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막 그럴 수 있는데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방금 배운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세팅이 해놨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연대와 고대 스타일이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할지 좀 막막하실 텐데 2월부터 12월까지 전반적으로 연고대 편입 기출을 다 풀 예정이고요. 2월부터 8월까지 이제 학원 모의고사에서 연대와 고대 스타일을 각각 나눠서 이제 풀 예정입니다. 이제 오른쪽은 이제 진단평가인데 이 진단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나 아니면 족보를 이제 바탕으로 출제를 할 예정이에요. 왜 갑자기 이제 중간 기말과 족보를 여기다가 넣을까 할 텐데 편입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제 교수님들이 내는 시험이고 저는 좀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고대 기출들을 보면 교수님들 내신 중간 기말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 기말과 또 족보를 활용해서 진단평가를 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 멘토링인데 이게 방대한 일반 생물의 개념을 좀 납득을 했다면 일반 생물을 적용화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퀴즈를 이제 해둘 건데요. 이제 퀴즈가 이제 나가는 겁니다. 한 4문제 정도 나갈 텐데 쉬운 퀴즈도 나갈 수 있고 또 어떤 생물의 본질을 이제 묻는 그런 퀴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톡 질의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다면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확인한 피드백을 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실 텐데 그런 어떤 편입 생활이나 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한 생활도 이제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 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2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통합 개념으로 기본과 심화에 대해서 할 거고, 2월부터 8월까지는 또 2회 독을 하고요. 9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3회 독을 거칠 겁니다. 거기 해독이 이제 다른 점 같은 경우는 점점 내 개념을 점점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약간 크레센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작지만 연대학 고대에서 두세 문제 정도 꾸준하게 식생 분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강의 노트와 함께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연고대 파이널 모의고사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좀 힘드실 텐데, 지금 그만큼 응시할 과가 많다는 거는 여러분 선택권이 더 많아진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과를 설명하는 그런 과목 중에서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 집중해 주셔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연고대 편입정보, 실습정보를 담당하게 된 문수 멘토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과는 보통 다 전공하는 과들 하시는 것 같고, 다른 외부 대회라던가 좀 프로그래밍 관련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도 집필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죠. 옛날에 한 7, 8년 전쯤에 알파고 처음 나오면서 그때 또 컴퓨터 과학과가 엄청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GPT랑 요즘 막 AI가 그림도 그려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컴퓨터 코딩 관련된 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편입으로도 이제 이런 과들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고대에서는 여기 있는 산업경영공학부, 컴퓨터과학과, 데이터과학과, 스마트공학학부에서는 정보학이라는 시험을 추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학이 어떤 거냐? 일단 보시면은 이 모든 4개의 과들이 공통적으로 미적분학과 정보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리스에서 정보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미적분학을 같이 수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투자하는 시간이 좀 많이 적은 편이에요. 이게 물리, 화학, 생물 같은 단원들은 되게 개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C언어가 정보학이 이제 C언어인데 C언어가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네, 다음 특징을 보면은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해야겠죠. 네. 투자하는 시간이 적은데 평균이 낮다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적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100점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보학이라고 하면은 딱 와닿는 게 없어요. 저희 물리나 뭐 생물,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거다라고 한 번은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실 텐데, 정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정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이게 좀 말이 웃기긴 한데, 그래서 정보 싸움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보가 뭔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뽑는 과들조차도 워낙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응시 인원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이들 잘 모르실 텐데, 정보학은 쉽게 말하면 이 C 언어를 물어보는 과목이에요. C 언어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하면 사실은 이제 다른 과목들이랑 다르게 좀 컴퓨터를 써야 하잖아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써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고치고 해야 하는 과정인데, 그럼 그거를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런 필기 시험으로 볼지 같이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학 시험 경향을 말씀드리면 매해 달라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모든 과목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저는 더 말할 수 있는 게 C언어는 원래 좀 C언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이잖아요. 사실 고대에서 제공해주는 시험 범위라고 하는 출제 범위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그게 C언어예요. 그냥 그 C언어 자체에 대해 물어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C언어라고 하면은 정말 언어 자체에 대한 개념일 수도 있고, 또 C언어로 활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런 걸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 수는 당연하고 출제 유형, 난이도 등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저희 컴퓨터는 0이랑 1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언어 특성상 맞고 틀린 게 확실해요. 이 프로그램이 결과를 물어봤다. 결과가 맞게 썼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고, 내가 쓴 코드가 맞으면은 돌아가겠고, 조금이라도 틀렸으면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부분 점수가 있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없고 객관식 문답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프로그래밍 이제 실행 결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제가 이 결과를 알고 싶은데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코드의 결과를. 근데 나 이거 다 알아. 내용을 다 아는데 그 중에 한 줄만 몰라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줄, 이거 많이 봤는데 얘가 뭐 하는 코드였지? 그 한 줄만 몰라도 그냥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코드의 모든 문법들을 알기 위해서 명확한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론적인 지식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종합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C언어 특징적인 이제 C언어 완전한 개념, 좀 암기 위주가 될 거예요. 언어 특징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C언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코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런 유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암기에 대한 영역이랑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얘기고 가장 많이 할 얘기인데,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문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계속 반복을 하겠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코드를 읽고 해석하는 거랑 직접 쓰는 거랑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실습 위주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출제 유형을 딱 네 가지로 나눠보면요. 먼저 객관식 문제로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C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이다. C 언어는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런 정말 좀 암기 위주의 시험이 되는 그런 객관식 이론이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 빈출에 써있죠.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거의 시험의 한 50% 이상은 항상 이 실행 결과를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법에 맞게 코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고리즘과 자료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알고리즘 자료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하겠고요. 이 알고리즘 자료구조가 매년 최소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어요. 100점도 보통은 다른 문제들보다 크게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알고리즘 자료구조라는 게 저희 사실 현실에서도 많이 쓰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C 언어 너희 코딩 할 수 있니? 에서 더 나아가서 얘를 활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코드를 짜보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죠. 코드 작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드 작성 문제는 저희가 사실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코드를 보고 이거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하는 거랑 얘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싶은데 너 어떻게 만들어 볼래? 하면은 완전히 다른 게 제가 그 빈칸을 저만의 논리로 채워야 돼요. 저만의 논리로 내가 이렇게 작성을 해야 올바르게 돌아가겠구나라는 본인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코드는 요즘 교양으로 파이썬 같은 거 많이들 배우시죠? 많이 해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이게 오타 하나만 나더라도 사실 코드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문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단순한 프린트라는 C 언어에서 프린트 F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에 대한 문법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제가 정확하게 채워서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저희는 더 많이 직접 작성해보는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네, 단원 체계도를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이랑 거의 비슷한데 C 언어 이론, 완전 개념적인 얘기를 먼저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문법, 그 다음에 심화적인 문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기초랑 심화를 제가 나누게 된 거는요. 기초는 원래 이런 비슷한 과를 다니셨던 분들도 그렇고 학교 교양으로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를 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입출력, 프린트, 하고 인풋이나 스캔F라고 하는 그런 입력 받는 것들, 그 다음에 제어문이라는 건 이제 조건문, if문, 그 다음에 for문, 반복문 그런 것들은 한 번씩은 겪어보신 분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기초 같은 부분들은 예를 들어 원래 파이썬을 했었다 그러면 그 문법들을 C 언어로 옮기는 과정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 심화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이라던가 C 언어만의 특징, 특히 포인터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C 언어만의 특징을 가진 것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심화로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C 언어에 대한 문법들과 기초 이론들을 다 알 다음에 이것을 실전으로 활용해보는 그런 알고리즘 자료 구조를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런 단원들이 실제로 출제가 어떻게 되냐?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유형이 다 나올 건데 먼저 이론은 개념 암기하는 문제예요. 저의 특징들은 물론 당연히 이해가 완전히 없으면 할 수가 없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암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특징들을 암기하는 문제는 좀 별개로 빼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와 심화 문제, 이게 문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죠. 문법을 알아야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문법과 단어들을 알아야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듯이 이 C 언어에 대한 문법들을 알아야 저희가 출력 결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은 사실 난이도가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코드 작성된 거 보면은 헷갈려요. 저도 딱 봤을 때 바로 알긴 힘들 정도로 헷갈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개념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팅하는 방법에 대한 특징이라던가 어떤 자료 구조의 특징이라던가 그런 개념들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여기서 추가가 됐죠. 이번에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추가가 되면서 저희는 실습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원래는 정말 막말로 2, 3개월 빡세게 준비해가지고 나 이거 읽을 줄 알고 나머지 개념 암기는 별개로 치더라도 코드 난 해석할 수 있겠다 하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죠. 실습이 없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공부를 해보셔도 알 거예요.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걸. 그래서 저는 실습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조가 이게 코드를 보는 거랑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기조를 타면 사실 정보학이 아까 100점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는 기조를 탄다면은 제 생각에 이제 알고리즘 자료 구조 파트까지 이 부분도 실습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퀵서트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빈칸에 들어갈 부분이 무엇이냐? 난 스택 구조에 대해 구현을 하는데 푸시하는 부분을 너희가 코드를 완성해봐라 라는 식으로, 물론 당연히 개념도 알아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개념도 알면서 그 개념을 너희가 어느 정도 응용하고 직접 작성해볼 수 있니?를 묻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리큘럼 확인해 볼게요. 개념 강의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자체가 양이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문법들을 다 외우신 다음에 코드를 보고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알고 직접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보면서 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실습은 되겠죠. 제가 이제 이 기초랑 신화 과정에 맞춰서 각 단원,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물론 강의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습 문제를 주고 풀이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제가 뭐 한두 문제 드리고, 사실 그건 제가 푸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절대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단원에 맞는 추천 실습 문제 파일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아마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푼다는 게. 그래서 저는 뭐 카톡이라던가 코드가 왜 안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전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나와요 하는 것들은 뭐 준과 같은 1대1 멘토링을 지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뭐 정보학 소개는 마치고요. 제가 정보학이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만점을 받고, 제가 원래 만점이 목표라고 했죠. 만점 받고 합격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